올 추석엔 100년 만에 가장 둥근 보름달이 뜬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추석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곤 했죠. 생각해보니 그랬던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네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꼭 커다랗고 동그란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어야겠다 마음을 먹었답니다. 여러분도 혹시 달님께 소원을 비셨나요? 어떤 소원을 비셨나요? 아마도 가족의 건강, 그게 가장 첫 번째 소원이셨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조금 더 천천히 나이 들게 해달라고요. 이제 어떻게 해도 가려지지 않는 얼굴의 주름을 보고 있자니 좀 속상하더라고요. 헛된 희망인 줄은 알지만 그래도 한번 빌어봅니다. 달님께서 제 소원을 들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수원 FM 방송활동가 DJ 윈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우리 기특한 청소년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뒷모습만 봐도 마음이 울컥하는 부모님들, 그들 모두를 위한 라디오 평범한 하루 시작합니다. 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어요? 가족들과 모여서 맛난 음식도 먹고 재미있게 얘기도 나누는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네, 저도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 같은 동네에 사는 남자분과 결혼을 해서요. 시댁도 친정도 모두 수원, 그것도 집에서 20분도 안 걸려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명절 때 먼 곳에 사시는 부모님을 뵈러 가야 해서 교통체증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교통체증? 그게 뭐야? 먹는 거야? 라는 얄미운 소리를 할 수 있답니다. 사실 명절 교통체증은 차치하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가까운 곳에 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운이죠. 제가 지금 이런 마음이다 보니 나중에 혹여라도 저희 아이들이 독립해서 아주 먼 곳에 살게 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혹시라도 외국에 살겠다고 하면 저도 따라가서 옆집에 살 거라고 했더니 주변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네요. 무슨 미저리 같죠?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는 제때 못 먹고 제대로 못 자면서 갓난아기를 돌봐야 하잖아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우리가 기억하는 한 우리는 이미 걷고 말하고 있었으므로 부모님들께서 이런 힘든 시기를 겪어내셨을 거란 생각을 못하잖아요. 저보다 몇 달 먼저 아이를 낳은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아이를 낳는 과정도 그렇고 갓난아기를 키우는 시간들이 이렇게 힘들다고 왜 말 안 해줬어? 라고요. 친구들은 픽 웃더니 그러더군요. 안 물어봤잖아. 저는 어이가 없어서 같이 웃어버렸답니다. 그러게요. 제가 안 물어봤더라고요. 왜냐고요? 다들 잘들 아이 키우고 살기에 그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가 그냥 저 혼자 큰 줄 알죠.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신 줄도 모르고요.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 결론이 그렇게 난 거랍니다. 이렇게 공들여 키웠는데 자주 보지도 못하고 살면 얼마나 보고 싶을까 하고요.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엄마 너무 질척거린다고 하겠죠. 자기들이 자라면서 저한테 얼마나 질척거렸는지는 모르고 말이죠. 뭐 어쨌거나 그게 다 사랑하는 마음인 거겠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 모두가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부활의 사랑. 사랑이었던 걸 모르고 만났었다면 헤어진 후 느끼게 된다고. 시간이 흘러서 보고 싶어질 쯤 아픔이란 게 찾아오고
부활의 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부활은 다들 아시다시피 보컬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요. 이 곡은 정동환 님이 보컬로 있을 때 발매된 11집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승철 님이 부른 부활 노래를 가장 좋아했었는데 정동환 님이 오신 이후로 조금 흔들렸어요. 이승철 님 못지않게 부활 노래를 잘 소화했었거든요. 언젠가 수원에서 부활 콘서트를 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콘서트에 가기 위해 제가 첩보 영화를 찍었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릴 때라 혼자만 떼어놓고 어딜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전나절 일부러 실컷 놀게 한 다음에 낮잠 잘 때를 틈타 친정집에 데려다 놓고 혹시라도 깨면 엄마 아빠가 나가는 거 보고 울까봐 얼른 도망을 나왔답니다. 아마도 아이 낳고 처음 한 외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정동환 님이 부활에서 탈퇴했다는 걸 알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분명 콘서트 때 절대 부활에서 나가지 않을 거라고 했었거든요. 뭐 저간의 사정이야 제가 알 바는 아니고 그냥 팬으로서 정말 아쉬웠답니다. 아이고 제가 또 저 혼자만 좋은 얘기를 한참 하고 말았네요. 원래 가려던 길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달에 대해 얘기를 했잖아요. 달은 어디에 뜰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하늘이지요. 하늘은 영어로 스카이인 건 다들 아실 거고 스카이 하면 또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렇습니다. 스카가 생각나죠. 여기서 스카란 바로 스터디 카페의 준말입니다. 또 다른 스카로는 자메이카에 기원을 두고 있는 음악 장르가 있고요. 왕의 자리를 빼앗고자 음모를 꾸미던 라이언 킹의 등장인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카, 그러니까 스터디 카페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연상법이냐고요? 저는 실제로 이런저런 생각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엉뚱한 결론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가끔 멍 때리고 있는 딸아이를 보고 무슨 생각해? 라고 물으면 그냥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쓸데없는 생각? 하고 다시 물으면 너무 쓸데없어서 말하기도 좀 그래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아마 저의 보름달과 스터디 카페 같은 생각들이었겠죠?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것도 가끔은 필요하다고 해요. 상상력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잠시 쉬면서 멍 때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 방송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행복의 물음표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스터디 카페 대신 독서실이라는 게 있었죠. 물론 지금도 독서실이 있긴 하지만 스터디 카페에 비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는 아빠가 워낙 사교성이 좋으셔서 집에 손님이 자주 오셨었어요. 할머니도 같이 살고 계시다 보니 친척들도 수시로 드나들었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쯤부터는 아빠께서 저를 독서실에 보내주셨어요. 집을 면학 분위기로 만들어줄 수 없으니 거기라도 가서 공부하라고. 집에서 걸어서 1분 거리에 독서실이 있었거든요. 아마 처음에는 당연히 열심히 공부를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익숙함이었어요. 언젠가부터 그곳이 딱 긴장하고 앉아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제 삶의 터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휴게실에 가서 컵라면도 먹고 졸리면 잠도 자고 공부하다 답답하면 잠시 나가 놀기도 하고 지금의 스카랑 달리 예전 독서실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구조라 오래 다니는 사람은 아예 이불을 가져다 놓고 누워서 자기도 했어요. 독서실도 나름 명당 자리라는 게 있어서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대부분 문 앞쪽에 앉게 되지만 점점 안쪽으로 구석 쪽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게 돼요. 그러다 급기야 고3 때쯤엔 책상 하나 있고 그 옆에 바로 기둥이 있어서 꼭 독방에 있는 것 같은 곳이 제 자리가 되었답니다. 그때는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거나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집중이 잘 되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니 어쩌면 공식적인 외출의 핑곗거리가 될 수도 있고 늦은 귀가에 이유가 될 수도 있는 여지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진짜로
독서실에 있는 동안 두 눈 부릅뜨고 공부만 하다가 가는 사람들도 많았으니 그건 독서실의 잘못은 아니에요. 제 마음가짐의 문제였겠죠. 저는 아무래도 공부도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노는 데에도 진심이었던 모양이에요. 전에 제가 편지만 안 썼어도 하버드를 갔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독서실을 안 다녔다면 그 편지도 좀 덜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아늑하고 조용한 곳에 앉아 있다 보면 괜히 센치해지고 막 감성 돋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다고 또 제가 앉아서 편지만 썼을까요? 가방만 던져놓고 나가서 모두 하고 모두 했겠죠. 아,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공부 대신 하고 싶은 게 조금 있었을 뿐 나름 모범생이었습니다. 뭐 어쨌거나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중에 자식이 생긴다면 절대로 독서실은 보내지 말아야겠다라고요.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분은 재수생 때 독서실을 다녀서 이미 성인이다 보니 독서실에 가방 던져놓고 당구장에 가서 살기 일쑤였다고 해요. 어느 날 또 외출했다가 들어오니 펼쳐놓은 노트에 동생이 남겨놓은 메모가 있었대요. 형, 공부 좀 해 라고요. 그걸 보고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고 그 이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원하는 대학에 갔다고 합니다. 동생이 형을 살렸네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다짐을 했어요. 나중에 아이들 크면 절대 독서실은 보내지 말자. 굳이 원한다면 집에 독서실 책상을 사주는 걸로 하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저희의 다짐과는 상관없이 어느 순간 저희 딸아이가 스카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시작은 간단했어요.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 그쵸. 한번 가보는 거야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결국 그게 그냥 한 번이 아니라 시험 때만 되면 을에 가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놀러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러 가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들 하시죠?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문제는 거기를 자주 친구와 함께 간다는 것, 귀가 시간이 조금씩 늦어진다는 것, 바로 그런 데에 있다는 거죠. 너무 늦은 시간은 위험해서 안 된다. 정 그러면 데리러 가겠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었고요. 그것을 사양하는 아이의 편은 아주 합리적입니다. 어차피 바로 옆동, 앞동 사는 친구들이 동행이 되어주므로 위험할 것도 없다. 그리고 나는 매우 성실히 공부를 하고 있으니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어찌 보면 혼자 저녁을 해결하는 것보다야 나을 수도 있다는 데에는 저도 동의하고요. 결국 생각해보면 제가 반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안전의 문제겠지만 그걸 뺀 나머지 이유는 그냥 저의 주관적인 생각 때문인 것 같았어요. 아직 청소년인 아이가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이 어쩐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 또는 예전에 독서실을 다니면서 제가 했던 시행착오를 아이는 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것. 사실 다른 이유도 없지는 않아요. 아이가 공부하는 데 들인 시간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제 눈앞에 있지 않았던 시간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인 건 알지만 하게 되더라고요.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지혜를 나눠 갖고 싶어서 중고생 부모님들께 여쭤봤어요. 스카 가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귀가 시간은 몇 시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중2 남자아이, 기말 때 처음 가봤고 혼자 가더라고요. 8시까지 집에 왔습니다. 저는 굳이 가겠다는 아이 안 보낼 생각은 없어요. 친구들과 우르르 가는 거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으그님, 전 제가 자주 가는데 아이들 열공하는 모습 기특하더라고요. 르르님께서 답변해 주셨고요. 중1 아들, 주말에 3시간씩 주중에 틈틈이 가요. 본인도 집중이 잘 된다고 하고 과외 선생님께서도 스카 가서 한 숙제를 더 잘해온다며 적극 보내라고 하시네요. 즈스님, 저 자격증 시험 공부할 때 10시간씩 가서 공부했는데 집중이 진짜 잘 되더라고요. 중2 아이는 기말고사 때 친구랑 둘이 가서 며칠 공부하고 왔는데 열심히 잘 하고 왔고요. 시험 기간에 잠깐씩 가서 공부하고 오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스은님. 자, 마지막으로 그 분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요.
되게 간단해요. 믿어야죠. 많은 분들께서 이런 답변들을 해주셨습니다. 결론은 본인만 마음을 잘 먹는다면 오히려 도움되는 곳이라는 거네요. 저희 아이도 그런 마음이길 바라고 또 그분님 말씀대로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답변으로 그르님께서는 스터디 카페는 죄가 없어요. 가서 공부 안 하고 노는 학생이 문제인 거죠. 라고 답을 주셨어요. 당연히 스카는 죄가 없죠. 혹시 스카를 운영하시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스카에 다니는 것이 문제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곳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떠신지 묻고 싶은 거였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해답을 찾았는데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이셨던 분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자, 그럼 다음 코너 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첫 곡을 부활 노래로 시작했으니 오늘은 그냥 부활의 날인 걸로 할까 봐요. 부활의 아름다운 사실. 부탁해도 되니 너에게 기억이 부르는 날에 널 사랑하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들려줄 수 있게 잠들어 있는 날 보던 너와 내 꿈에 있던 너의 모습이 늘 지워지지 않게 내 안에 간직해 가야 할 기억이기에 멀어지는 너의 뒷모습에서 감출 수가 없이 눈물이 흐르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알 수가 없었던 그리운 시간 속에 그대 노을에 비친 긴 머리칼과 날 바라보던 그 눈빛이 늘 지워지지 않게 내 안에 간직해 가야 할 기억이기에 멀어지는 너의 뒷모습에서 감출 수가 없이 눈물이 흐르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알 수가 없었던 그리운 시간 속 그대여 사랑하는 내 안의 기억이야 지울 수가 없이 내게 머물던 가지 말라는 말 한마디 할 수가 없던 그리운 시간에 너 부활의 아름다운 사실 잘 들으셨어요? 부활 9집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요. 이때 보컬은 정단님이었습니다.
활동 당시에는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지 못했으나 이후 영화 내 머릿속의 지우개에 삽입되면서 많이 알려진 곡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코너, 호밀밭의 파수꾼으로 넘어갈게요.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는 다양합니다. 집, 도서관, 독서실, 카페, 스터디 카페 등. 그중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장소는 아마도 스터디 카페가 아닐까 하는데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은 왜 스카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건가요? 이 역시 많은 분들이 답변해 주셔서 제가 간단히 좀 추려보았어요. 카페는 옆 사람 대화가 들려서 집중 안 되고, 독서실은 혼자 있으니까 자꾸 폰을 보게 될 것 같은데, 스카는 트여 있어서 열공하게 되는 느낌입니다. 사람들 공부하는 거 보면 나도 해야지 이런 생각 들어요. 츠은님. 도서관은 다양한 연령층이 와서 좀 어수선한데 스카는 주로 내 또래고 정서도 비슷해서 좋아요. 그은님. 도서관은 자리 잡기도 어렵고 일찍 문 닫아요. 그리고 돈을 좀 내야 아깝다는 생각에 더 공부하게 돼요. 무르님. 마지막으로 우리 집은 나 때문에 TV를 잘 안 켜는데 그것도 솔직히 좀 미안하고, 또 가족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그러는 거 보면 나도 끼고 싶어져요. 무스님께서 답변해 주셨어요. 뭐 대략 예상했던 이유들이네요. 그 외 답변으로 스카에는 제빙기도 있고 음료수랑 커피도 무료라서, 와이파이가 잘 돼서, 충전기 쓰기가 편해서, 또 다른 대답으로는 도서관에는 그 이상한 슬라임인지 액계인지 아무튼 그런 거 가져오는 초딩이들이 너무 많아서 등등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듣다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반성하는 마음도 드네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아직 어린 것 같지만 다 나름의 이유와 생각이 있고 공부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스카에 가겠다고 하는 건데 괜한 걱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결과야 어찌되었든 그 과정을 응원하자고 다시 한번 다짐도 하게 되었고요. 사실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가장 속상한 건 여러분 본인들일 텐데 우리 부모님들은 가끔 본의 아니게 그걸 까먹게 돼요. 언젠가 아이가 생각보다 시험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걸 보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줬어요. 엄마는 네가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지 못한 게 안타까울 뿐이고 가장 속상한 건 너일 텐데 왜 엄마한테 미안해 하느냐고요.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굉장히 쿨한 엄마 같죠. 사실 전혀 그렇지 못하답니다. 그렇게 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 중인 하찮은 중생일 뿐이지요.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던져놓고 수거하지 않은 떡밥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수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지지난 방송에서 배우가 꾸민 학생이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라며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답변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잠시 읽어드리려고요. 저도 배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영상 보면서 꾸준히 연습하는 거 보고 허락해 주셨어요. 배우가 되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생기셨나요? 그 점을 이용해 말해보세요. 일단 딱 몇 달만 연기 학원을 보내달라고 해보세요. 어떤 꿈이든 본인이 열심히 정보 수집 등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진정성을 느끼고 허락하실 듯 합니다. 무엇보다 현실은 학생이니까 일상생활 습관을 규칙적으로 성실히 하는 모습으로 결의를 보여주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가니까요. 라고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연 주셨던 그츠은 님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꿈이 타투이스트라 본인도 말도 못 꺼냈다고 하셨고요. 또 비슷하게 장래희망 중에 클럽 DJ가 있는데 역시 본인도 말씀을 못 드렸다고 하시네요. 자, 다 같이 용기를 내보는 걸로 합시다. 그 밖에 문우님께서는 진짜 꿈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누군가의 시답잖은 핀잔 때문에 꿈을 접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부모님께라면 다른 얘기겠지만 문우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럼 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이번에는 부활 1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이승철님의 초창기 시절 앳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곡을 만드신 김태원님의 절규 같은 부르짖음이 인상적인 곡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비와 당신의 이야기. 비는 너를 그리워하네. 비의 낭만보다는 비의 따스함보다 그날의 애절한 너를 잊지 못하기에 당신은 나를 기억해야 하네. 항상 나를 쓰겠지. 나의 사랑스럽던 너의 눈가의 비들 그날의 애절한 너를 참아볼 수 없었던 거야. 죽이라 울었네.
노래 잘 들으셨어요? 저는 처음 이 곡을 이승철님의 음반을 통해 접했었는데요. 그때는 아직 어릴 때라 이승철님이 부활의 보컬이었던 것도 몰랐기에 이 곡이 그냥 이승철님의 곡인 줄로만 알았어요. 이승철님이 부른 비와 당신의 이야기는 조금은 쓸쓸하지만 감미로운 분위기의 곡이에요. 나중에서야 부활 1집에 수록된 곡을 듣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김태원님의 거친 절규가 인상적인 1집 버전이 더 좋더라고요. 코인이 아닌 일반 노래방에서 저와 친구들은 보통 노래를 1절만 하고 다음 곡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곡은 끝까지 부르는 곡 중에 하나예요. 사실 들으면 정말 좋은 노래지만 노래를 그다지 잘하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이 부르기엔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르는 이유는 마지막에 사랑해, 사랑해 하는 부분 때문이에요. 더 크로스의 Don't Cry가 뒷부분에 나오는 널 사랑해 파트 때문에 더 많이 사랑받는 것과 비슷한 이유겠죠? 사실 고백하고 싶은 사람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해, 사랑해 외쳐댔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기도 하고 가끔 그때 생각하면서 불러보고 싶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코너.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예요. 지난 시간 의은님께서 원천유원지의 추억에 대해 말씀해 주셨었죠? 무스님께서도 원천유원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70년대 수영장이 없던 시절의 유일한 풀장이었던 원천유원지는 멀어도 꼭 가야 할 학생들의 여름 성지였지요. 원천풀장은 고등동에서 버스를 타면 종점에 내려서 걸어가던 곳이었어요. 저도 제법 컸다 생각했는지 언니 친구들을 따라 풀장에 갔고 땡볕 속에서도 약간의 설렘이 있었던 것이 그곳에서 학교 친구들을 간간히 만나게 됨 때문이었지요. 아빠를 곧잘 따라다녔던 언니는 수영할 줄 안다며 풀장으로 들어갔고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저는 가장자리에 서 있었는데 웬걸 언니가 꼴딱꼴딱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채 깨닫기도 전에 어떤 청년이 뛰어들어 언니를 건져내 주었고 그때야 언니가 빠졌다는 걸 알아차린 거지요. 언니는 별탈 없이 집에 오긴 했는데 그때의 트라우마로 저는 어른이 되었어도 물에 대한 압박감이 있어서 수영을 배울 때 어려움이 컸답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수영을 못하는 지금도 수영할 때는 제게 암시를 한답니다. 물은 부드럽고 살랑살랑 편한 거야. 물결의 부드러움을 느끼며 편안하게 물살을 느껴보렴 하고요. 여름 땡볕에 뜨거운 햇살 속 먼 버스길이었어도 설렘과 즐거움의 핫플레이스였던 그 시절 원천풀장이 그리워지는군요. 아참, 여름방학 끝이면 풀장에서 옮아온 아폴로 눈병으로 빨갛게 눈탱이가 부었던 친구들도 떠올려지네요. 무스님, 정성스런 사연 감사드려요. 목소리가 너무나 예쁘신 분이라 직접 읽어주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함께 만나 녹음할 겨를이 없어 그냥 제 목소리로 읽은 게 좀 아쉽네요. 저도 많이 갔었어요, 여기. 나중에는 맞은편 풀장이 하나 더 생겼고 거기는 나름 파도풀도 있었답니다. 근처엔 민박집들도 꽤 있어서 성인이 된 후엔 그리로 MT를 가곤 했답니다. 집이랑 너무 가까워 MT라고 하기에도 좀 무색하죠. 뭐랄까, 자리 바꿔 술 마시기? 그리고 원천유원지는 바이킹이 유명했어요. 꽤 높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 안전장치가 좀 허술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좀 무섭기도 하면서 한편 짜릿했거든요. 중학교 때는 그리로 소풍을 가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원천유원지가 광교 호수공원으로 바뀌고 나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건 바로 오리배예요. 초등학교 때는 종종 타러 다니기도 했었는데 지금도 있다면 아이들과 함께 타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동력이 필요한 모터보트 같은 건 환경 문제 때문에 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발로 잡는 오리배와 노를 저어가는 작은 조갑배 정도는 계속 있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데 말이죠. 햇볕이 뜨거워 죽겠는데 마주 앉아 노를 젓고 있는 연인들을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의은님과 무스님 덕분에 저도 원천 유원지 시절을 떠올리며 잠시 흐뭇했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드려요. 자, 그럼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광주에 무등산이 있고 대구에 팔공산이 있다면 수원에는 팔달산이 있습니다. 수원 한가운데에 우뚝 솟아 꼭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죠. 행궁 주변은 예전에 비해 많이 변했지만 팔달산은 예나 지금이나 굳건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도 지금도 종종 팔달산에 오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가볍게 산책하기도 좋고 올라가서 수원시를 내려다보고 있으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팔달산에 자주 가시나요? 드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도 또 새록새록 생각나는 것들이 많은데 일단 제 이야기는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팔달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특별한 기억이 있으신 분들 이야기 전해주세요. 기다릴게요. 오늘은 스터디 카페에 대한 부모님들의, 청소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봤어요. 늘 귀에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들으며 공부하는 딸아이를 보고 남편은 걱정을 합니다. 귀 건강에 좋을 일도 없고 또 노래를 들으며 공부를 하면 아무래도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게 이유예요. 아니 본인도 그랬으면서 왜 아이한테 자꾸 못하게 해? 라고 물으니 본인의 경험상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마음들 때문에 자꾸만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시행착오는 내가 이미 해봤으니 너는 그런 거 없이 옳은 길로 바로 가면 어떻겠니? 하는 마음. 하지만 결국엔 우리 아이들도 본인이 겪어봐야 제대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니까 조언도 하고 잔소리도 할 수 있지만 결국엔 본인이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죠. 그 전까진 절대로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엄마니까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러니 가끔 장단점을 말해줄 수는 있지만 집착은 하지 말자 하고 저는 다짐을 한답니다. 반대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부모님이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들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다. 이거 되게 식상하고 재미없는 이유인 건 알지만 완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과 다른 얘기를 부모님께서 하시더라도 무조건 노 하지 말고 가끔은 설득도 좀 당해주고 그러길 부탁드려요.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죠? 결국엔 그게 다 그놈의 사랑 때문이라고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평범하지만 괜히 웃음 나는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편지를 쓰세요. 지금까지 DJ 윈터 한현정이었습니다.